안녕하세요. 정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AI 관련돼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조금은 더 대중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영화 관련돼서, 영화의 이제 SF 영화 같은데 보면 이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어떤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로봇 같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서 어떤 화두를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좀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강연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SF 영화 속 AI와 윤리입니다. 제목을 들으면 사실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SF 영화들 안에서 어떻게 AI를 다룬 영화들, 그 안에 담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AI와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영화죠. 아이로봇입니다. 이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2004년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3원칙에 대한 얘기로 자막으로 먼저 보여주거든요. 로봇 3원칙. 굉장히 익숙한 원칙이죠. 1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치거나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2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하되 1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그리고 3원칙,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하되 1, 2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사실은 SF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이 원칙을 가지고서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원칙은 바로 SF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만든 로봇 소설에 적용되는 로봇공학 3원칙입니다. 2004년도에 방영됐던 아이로봇은 바로 이 원칙을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이게 나중에 어떤 딜레마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영화의 줄거리,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2035년 배경입니다. 2035년에 로봇이 아주 일상화된 시대에 로봇의 창시자인 이 레닝 박사가 이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이 형사 스푸너의 이야기로 이게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이 스푸너가 이제 윌 스미스가 연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겪었던 사고 때문에 이 로봇 혐오증을 갖고 있는 형사죠. 그는 레닝 박사의 그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이 죽는 순간에 이제 한 로봇이 확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도망친 로봇,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써니라는 이름을 가진 그 로봇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추적을 하는 이야기죠. 스푸너가 실제로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이 로봇들이 이 집단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3원칙에서 위배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행된 이후로 처음에는 새로운 버전의 로봇 출시를 앞둔 제조사 CEO가 의심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전체 건물과 이 로봇을 관리하는 이 행동 역학 인공지능, 즉 비키라는 이름의 행동 역학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를 해서 이 코드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 비키는 왜 코드를 바꿔놓았을까요? 3원칙을 깬 이유는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인류를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어린애처럼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비키가 이 3원칙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보존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생기고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는 이 로봇의 논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칙이 가진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러한 다른 코드 하나가 주입되는 것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좀비처럼 인간을 공격하는 이 디스토피아가 생겨난다는 점이죠. 결국 이러한 다른 코드가 주입된 로봇들은 이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귀가를 요구를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 로봇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들과 결국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이 보호를 위해서 폭력을 쓰는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을 해할 수 없다는 제일 원칙은 로봇이 진화를 통해서 스스로 의식을 갖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서 기계적인 원칙이 깨져버립니다. 인간을 위해 주입된 3원칙은 일종의 로봇의 윤리이자 행동 강령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부여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이 딜레마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거를 이 영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좀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원칙들을 부여하는 게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위한 선택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는가,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공지능의 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스푸너가 이 로봇 혐오증을 갖게 된 사고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사고로 자동차가 물에 빠지게 됐는데 옆차의 소녀랑 이 스푸너가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물이 차올라서 죽을 위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뛰어들어서 스푸너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스푸너 입장에서는 소녀를 구하라고 그렇게 애쓰는데 자신이 아니라 소녀를 구하라고 외치지만 로봇은 듣지 않습니다. 이 듣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스푸너의 생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생존 확률보다. 그래서 로봇이 그렇게 판단했고 결국은 생존 확률이 높은 스푸너를 구하는 거죠. 결국 살아남은 스푸너는 어떻게 되냐면 로봇이 마음이 없는 깡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혐오하게 되고 평생을 살아남은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면 분명히 소녀를 먼저 구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위기 상황에 누굴 구할 것인가의 어떤 선택의 문제, 이른바 우리가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많이 불리는 건데, 뭐 아시죠?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푸트하고 미국의 철학자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 고안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렇죠.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가 철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한쪽 철로에는 5명의 인부가, 다른 쪽에는 1명의 인부가 있다면 레버를 당겨서 선로를 변경할 것인가?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여러 사람을 구하는 게 옳다는 게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공리주의에 나오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의 공리주의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정반대로 아무리 5명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존엄한 인격을 가진 1명의 인간을 희생시키는 건 결국 살인행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 칸트의 의무론이죠. 이걸 택할 것인가. 이런 상황 실험에 대해서 대부분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방향을 바꾸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더 많은 인명을 구하는 게 옳다는 윤리적 판단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은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가 5명의 인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육교에서 이 상황을 본 당신이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서 전동차를 멈추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 둘 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선택은 똑같지만 이 실리행위에 맞춰진 그 상황은 똑같지만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첫 번째 상황은 누군가를 사람을 구하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선택이지만 이 살리는 행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면 두 번째 상황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의 도덕적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이 윤리적 판단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트롤리 딜레마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로서
이미 현재 어느 정도 실용 단계에 들어와 있는 자율주행차 설계에도 어떤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랑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된 순간에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희생하는 그런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 우선적인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운전자를 구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윤리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는 게 맞는데, 이 자동차를 파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운전자를 구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들 중에는 이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작품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이 단적이죠. 여기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아이로봇에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 인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이 비키라는 인공지능의 사례가 등장을 했던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게 바로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일 수 있다는 거죠. 채피라는 영화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좀 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른바 이 특이점을 넘기는 업데이트된 코드를 이식을 받아서 의식과 감정까지 갖게 된 대체 이제 아기 상태로 눈을 뜬 채피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하나 주변인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설계자가 갱스터들에게 채피와 함께 붙잡히기도 하는데, 갱스터들과 생활하면서 채피가 뭘 배우냐 하면 욕도 배우고 총 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또 인간을 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만, 이 원칙을 깨기 위해서 갱스터들이 채피에게 그건 죽이는 게 아니라 잠재우는 것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실제로 채피가 인간을 해하는 일도 벌어지죠. 결국 이 딥러닝처럼 스스로 배워 진화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 배움의 소스가 되는 정보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그대로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기화되는 그 심각한 문제도 생기지만, 사실은 이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오염된 정보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인공지능 자체도 좀 불량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게 맞을까요? 그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게 이 도덕 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앞서 로봇 4번칙 같은 원칙을 정해서 프로그래밍하는 이 방식을 하향식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영화 AI를 통해 본 것처럼 많은 딜레마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딥러닝 방식이 그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쌓고 이에 대해 뭐 쾌와 불쾌 이런 것들을 겪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이걸 또 반성하고 다시 경험을 쌓는 거를 이 무한 반복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이점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의식과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과연 감정을 갖는 게 가능할까요? 또 특이점을 넘기는 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그 영화 아이로봇에는 이른바 이 게릴라 코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레닝 박사가 이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 코드가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화 엑스 마키나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 검색 엔진 회사 CEO 네이든, 이 검색 엔진 회사 CEO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정보들을 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네이든이 이 자신의 회사 블루북의 프로그래머인 이 칼렙을 별장으로 초대를 해서 이 자신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로봇이죠, 에이바를 그 일주일간 튜링 테스트를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이 영화인데요. 이 작품에서 에이바가
의식과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를 이 잭슨 폴록의 작품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이 잭슨 폴록 작품이라는 게 여러분들 작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감을 갖다 뿌려서 그 우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작품이 형성되는 그런 작품 세계를 갖고 있어요. 이 흩뿌린 물감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작품처럼 이 자기적이지 않고 굉장히 우연적인 그런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이 에이바에게 사랑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 프로그래밍 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에이바가 스스로 학습해서 우연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여기서 쓴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순간 이 특이점을 확 넘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인공지능이 탈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그 기계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의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SF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특이점을 넘게 되면 생각과 감정까지 가능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저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AI나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에서는 그 인간의 갈망이나 그 욕망을 풀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감성을 대응해주는 감성 로봇이라든가 욕망을 풀어주는 섹스 로봇 같은 경우가 그들입니다. 특히 감성 로봇의 경우는 이 돌봄 노동처럼 갈수록 지금 수요가 많아지는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또 홀로 살아가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인간과 달리 사용자의 요구에 100% 반응하고 호응하기 때문에 감성 로봇에는 훨씬 더 인간이 과몰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당연히 이러한 로봇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드라마 휴먼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일상화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위해서 그 아니타라는 로봇을 집안에 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니타와 남편이 결국 바람을 피웁니다. AI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질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을 이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지만 이 과몰입과 의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일종의 가상현실 중독 현상 이런 것을 낳을 수 있고 또 인간을 소외시키는 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서 가장 첨예화될 수 있는 건 역시 사랑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는 사랑을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경우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AI에서는 버려진 그 소년 인공지능 로봇 데이빗이 등장을 하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해서 이 동화 피노키오의 이야기처럼 진짜 인간이 돼서 엄마에게 돌아오려는 데이빗의 여정이 무려 20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보신 작품일 겁니다. 허라는 영화에서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 이걸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테오도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저 음성으로만 존재하는 사만다와도 테오도르가 진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육체가 존재해야지 이 사랑도 가능하다는 우리 생각은 대체로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그냥 깨버리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AI에는 그 엄마에게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인 줄 알았던 데이빗이 결국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무수히 많은 복제 모델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절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영화 허에서는 이 사만다라는 운영체제가 이 진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인간들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무려 8,316명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중 641명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테오도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절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결국 유일무이해서 어떤 대체 불가능해야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인공지능이 일상화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사랑의 개념도 좀 바뀌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윤리적인 질문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리 문제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윤리관은 끝없는 사회적 공감을 통해서 표출되고 정립되어 가는 거죠. 아마 영화 같은 콘텐츠는 이러한 역할을 작품을 통해서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입하고 감동하고 웃고 우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그 사회에 바람직하다 여겨지는 어떤 인간관, 윤리관을 구성하는 데 아주 일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F 같은 작품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가 하는 윤리적 관점을 좀 투영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추구하는 아주 좋은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단순한 원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처럼 만일 인공지능이 현실화되고 일상화된다면 인간에게 바람직한 그 미래에 맞춰진 도덕 감정의 프로그래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는 사실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 윤리, 도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가능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SF 영화가 제시하는 이 많은 상상들과 그 공감대를 통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미래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